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론스타 분쟁 한국 완승이었다. 6조 대 청구액 영원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튀하려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시간을 계속 끌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론스타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6조 원대의 국제 소송을 사실 제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인정된 게 대략 3천억, 그리고 이자 비용까지 합쳐서 한 4천억 정도를 우리가 론스타에 줘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최종 어제 결론이 난 게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이 전혀 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다라는 거죠. 무려 13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건가? 혹시 론스타가 여기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죠.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과 UAE, AI, 원자력 등 7건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1,0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산업에 이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 건데 1,000억 달러, 우리 돈 지금 1,46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런 큰 규모의 첨단 산업에 양국이 서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한 UAE 30조 원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30조 원,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 원 규모다라는 거죠.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AE는 사실 방산이 가장 큰 성과이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얘기의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지금 30조 원,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 원짜리를 세계 최대로 만들자라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꿰다라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까지 쭉쭉 나아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중국, 일본 영화 개봉 무기한 보류, 한일령으로 보복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일본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지금 중일 굉장히 갈등이 첨예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이 일본으로 여행도 가지 말고 유학도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진지게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일본 영화 중국 땅에서 개봉도 하지 마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화냐? 짱구는 못 말려. 이거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무기한 보류가 됐다라는 거죠. 관건은 짱구만 못 보는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입장에선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싸우는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 것인지도 살펴볼 대목이죠.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에브리싱 랠리 흔들, 코인, 주식, 금이 다 동반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 다 상승세였죠. 코인도 주식도 금도 다 오르기만 했었는데 이게 떨어졌다. 왜? 여기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 불투명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거품론은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9만 불이 붕괴됐고요. 코스피도 어제 이 3%포인트 떨어져서 4천선을 내줬다. 금값도 최고를 찍은 건지 최종 4,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는 게 과도한 비투는 절대 금물입니다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하얗게 뒤덮은 세상입니다. 아, 예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여기가 어디냐?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에 상고대가 이렇게나 아름답게 앉았습니다. 상고대가 뭐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서리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 이파리 이런 데에 주변의 기온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수증기가 응결돼서 서리로 맺히는 걸 상고대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아름다운 장관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그래 지리산 꼭대기면 추울 법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주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요 눈사람 너무 귀엽죠. 근데 요 눈사람이 앉아있는 여기가 어디냐?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에도 눈이 올 정도로 상당히 추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제만 춥냐? 오늘도 춥습니다. 오늘도 영하권이라고 해요. 출근길 지금 8시 5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출근길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시죠. 영원입니다. 빵원이네 라고 보시면서 읽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기사 같이 볼까요? 론스타 분쟁 한국 완승 6조 대 청구액 빵원됐다, 영원됐다라는 겁니다. 론스타 먹튀 사건. 근데 이 먹튀한 론스타 심지어 한국 정부가 방해해서 우리가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손해를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조 원대 소송까지 국제기구에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요 6조 원짜리 소송. 이게 지나고 지나서 뭐 4천억이니 3천억이니 지나고 지나서 최종 결론이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익시드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미 중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군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뭐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말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희 법무부를 비롯한 또 금융감독원 또 정부의 다른 부처의 그 관계 공무원들의 도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무려 13년이 걸린 소송 결과가 어제 나왔다라는 거죠. 결론은 아까 저희 본 것처럼 빵원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라고 결론이 났다라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 오기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 론스타 사건 일지입니다. 이 론스타 먹튀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 시작은 2003년 9월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이 주가 조작 혐의로 론스타를 기소를 하죠. 왜? 승인을 이 인수를 하긴 하는데 이 인수를 헐값에 하려고 주가를 조작한 것 같다. 감자설을 좀 흘린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고 론스타는 홍콩 상하이 은행에 이 외환은행을 팔겠다라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이 계약의 조건이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였는데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나중에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인수 계약을 다시 무려 2010년 3년이나 지나서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법원 이 소송은 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요. 관련해서 금융위도 론스타에 이거 주식 처분해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쭉 그런데 관건은 여긴 거죠. 론스타가 지금 한국 정부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매각을 못했어요. 빨리빨리 팔고 큰돈 받았어야 되는데 손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이때 제기를 합니다. 이게 2012년이에요. 무려 13년 전에 소송을 또 제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첫 번째 판단이 뭐라고 나오느냐.
론스타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한국이 일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일부 배상 이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우리가 소를 제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와서 그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한국 정부 하나도 론스타에 안 줘도 됩니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긴 한데 송영문 변호사님. 지금 국제 분쟁에서 거의 뭐 100대 0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흔한가 싶어요. 매우 드뭅니다. 네. 그만큼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특히나 저 익시드 중재 절차에서 취소위원회,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가 뒤집히는 것이 희귀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 결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 및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즉 론스타가 한국에서 그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 그리고 합병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지금 법조계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돌아봐야 될 것이 저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도 표현을 하기를 본인이 10년 넘게 매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조각까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에 5%가 채 안 되는 금액만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네.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많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한 장관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국익을 지킨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과도한 비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100대 0으로 이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왔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고 얘기를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까지 이끌어내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과거 검사 시절에 이 공이 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결론은 100대 0 완성을 했습니다. 약간 13년 묵은 채증이 좀 쑥 내려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조현선 변호사님. 이렇게 나왔어도 론스타에서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한 번 더 판단해 봅시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국제중재심판위원회는 단심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1심과 2심을 거쳐서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론스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별도의 그런 제소 절차를 제기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약간의 좀 반발 좀 드리면 네. 이것은 한동훈 당시 검사가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동훈 검사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2022년 8월경에 나온 판결 자체가 전체 100%로 둔다고 한다면 한 4.6%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은 사실상의 승소를 받은 사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굳이 구태여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느냐라는 그 당시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이자조차도 물지 않게 되었던 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특정인의 그런 뭐 역할이 기여했다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영 변호사님 짧게. 정말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이 절차가 올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런던에서 구술 심리가 있었습니다. 국제중재는 아마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구술 심리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사실상 결정적인 분기점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재 판정문을 쓰는 기간만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숟가락을 얹을 일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론스타 이 사건 요 얘기가 갑자기 훅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냐 아니냐 약간 요 얘기로 살짝 좀 훅 지금 여기로 좀 옮겨왔어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제기했었던 소송이긴 합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었죠. 법무부 장관일 때 이거 피 같은 혈세 한 푼도 허투루 줄 수 없습니다. 소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때 그 모습입니다. 어제 결과가 나오고 바로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내가 법무부 장관일 때 론스타 이 ISDS 소송을 추진을 하니까 민주당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아서 강력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 민주당 정권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하십시오라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나 할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승소 결과 나오니까 여기에 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지금 글인 거죠.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뭐 트집이라는 게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당시 송기호 변호사,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 이 뭐 비서관으로 있습니다만 송기호 변호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든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뒤에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법무부가 이 소송으로 400억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습니다. 이거 로펌 배만 불린 거 아닙니까? 왜 하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런 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시점에는 저런 시각들이 뭐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시각조차도 지금 우리 두 변호사님들이 한동훈 공이야, 뭐 민주당 공이야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나 저는 이번 사건 어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그래도 정말 굴러가고 있었구나. 어공, 늘공, 어쩌다 공무원 된 정치인들, 그러나 묵묵히 항상 그 자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 결과에서 이 승소가 나오지 않았을까. 설명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 투자자들이 어떤 나라든 국가에 투자를 했을 때 생긴 분쟁, 이거에 대한 해결, 이 기구에서 내린 중재 판정이거든요. 네. 이런 중재 판정은 무조건 단심이에요. 그러나 그 내린 결정에 취소 소송을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그걸 지금 한 거란 말이죠. 그걸 한동훈 때 했다고 해서 한동훈 모두의 공이다.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잖아요. 그건 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려면 이 소송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마지막에 한 얘기, 국제법무국장, 그분 누군지 이름 기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번에 좀 정확히 보셨어요? 정홍식이라는 국제법무국장입니다. 이분은요,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신이에요. 2004년 2월부터 이 자리에 부임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올 1월에 가서 지금 아까 송 변호사가 얘기하신 런던에 가서 정말로 설명을 잘하고 디펜스를 잘하고, 그리고 하자가 있다는 걸 찾아내서 그게 먹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이 정홍식 국장과 밑에 있는 과장 그리고 실무자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야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걸 입증을 해줬고 보여줬다는 거를 칭찬을 해야지. 이게 한동훈 공이고 뭐 문재인 아니고 이재명 공이고 네. 이걸 따진다는 건 우리 서로가 다 유치해지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누구의 덕이라는 걸 따지기 전에 일단 나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국가 시스템이 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굴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13년이었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게 사실 김철현 교수님, 이게 최초에 단추를 잘못 깨서 13년이나 돌아온 거 아니야? 처음에 대체 왜 그런 거야? 물론 결과론적인 일일 수 있긴 합니다만 처음에 대체 이걸 왜 승인을 해준 거야? 이 금융위는?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1997년하고 8년 사이에 아마 그때 IMF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빨리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우량 자산을 해외 매각해서 굉장히 외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론스타가 들어와서 아마 여한은행을 뭐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거의 아마 투자 금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였는데 4조 한 3천억 정도에 나갔기 때문에 거의 먹튀라는 얘기가 들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이런 이야기에서 조금 보태고 싶은 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없었다면 네. 그때 아마 야당의 주장에 밀려서 소송을 취소했다라면 오늘의 이 기쁨을 만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혈세를 지켜내지도 못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홍식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공도 크지만 적어도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치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본인들이 즐길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송기호 지금 우리 청와 그 대통령실의 경제안보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한미 FTA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통상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덩달아 그냥 이분의 말씀을 믿고 그냥 반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송기호 지금 안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도 보면 너무 오지랖이 넓거든요. 본인이 지금 보면 너무 지금 뭐 한강의 어떤 그 한강 버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지랖이 너무 넓다. 왜냐하면 오늘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강 버스 같은 경우에 안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마치 어떤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판받을 지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또 새로운 부분이 나왔어요. 김민석 총리가 왜 굳이 브리핑을 하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굉장히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사안을 보는 여야의 시각은 여전히 갈라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무서운 환대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UAE 랜드마크 물들인 태극기, 전통 모형으로 트럼프급의 환대를 이재명 대통령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중이죠. 그만큼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라는 건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네. 환대를 받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희 키워드가 오늘 무서운 환대였었어요. 저만 무서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고 이재명 대통령이 쫙 들어오니 차 양옆으로 막 여자들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아니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연유였습니다. 김남준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주는 환영의 춤인 이른바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아이알라 댄스라고 합니다.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대표 전통 무용이에요. 이게 지나가는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을 좀 내려준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지어 유네스코 지정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또 지정이 된 이런 사안입니다. 공동체의 화합, 조화를 상징하고요. 결혼식 때, 축제 때, 이런 좋은 행사 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그런 전통 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사실 윤경호 의원님 문화적 차이로 우리는 약간 뭐 처녀 귀신 생각을 하면 좀 무섭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또 엄청난 환대긴 환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필 또 하얀 옷이에요. 거기에 까만 머리.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당혹스러워 보이는 장면은 사실 깜짝 맞아요. 놀랐거든요.
근데 저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의 무형 문화유산으로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건 맞죠. 사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영공에 진입했을 때 전투기 4대가 호위했다. 그것만으로도 파격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전이라는 거는 국가 간에 서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국빈 방문이긴 하지만 그를 뛰어넘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뭔가 지금 협력과 뭔가 끌어낼 수 있는 대목들이 많구나. 이제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조목조목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문화는 다른 거지 틀린 문화는 그런 건 없죠. 근데 이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굉장히 큰 환대를 우리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해줬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사실 관건 환대도 환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환대를 받고 간 UAE에서 우리는 대체 뭘 했느냐, 뭘 얻었느냐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과 UAE AI 방산 350억 달러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3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1조 정도 돼요. 강훈식 비서실장 먼저 특사로 가기도 했었고 어제 순방도 같이 갔죠. 이 강 실장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까지 단순 수출 구매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고 한국 국방 장비에 대한 UAE의 독자적인 운영 능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MOU 7건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7건이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략적 AI, 인공지능 협력 프레임워크를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AI 분야의 추가적인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그리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에 대해서 MOU가 하나 또 맺어졌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 지식재산 분야, 그리고 원자력 신기술, 그리고 AI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에 관련한 이 MOU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뭐 7건이라고 하긴 하는데 김철현 위원장 좀 약간 두루뭉술한 감도 없잖아 있긴 있고요. 이번 UAE 방문 정상회담 요거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컨텐츠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적어도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 때 바라카 원전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라카 원전 수출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어떤 기술력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그게 아마 오늘의 저런 7가지 정도의 커다란 양해각서에 대한 큰 틀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AI인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보니까 UAE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것이 결국은 전력망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어떤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로 볼 때는 이 아랍 이거 말고 또 지금 방산인데 네. 방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 K9 자주포라든가 또는 미사일 천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중동전 특히 이스라엘하고 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본인들 어떤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도 좀 의존을 해야 되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방산 어떤 여러 가지 안보 물량을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폭넓은 한국 정부와 아랍에미레이트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7가지 정도의 양해각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물로 도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처음에는 다 UAE랑 이 양해각서를 하고 정상회담 어떤 성과는 방산으로 나오지 않겠어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AI 세계에서 가장 큰 이 AI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자 구축을 하자 초기 비용 뭐 30조 뭐 이 전체적으로는 좀 1,000조 이 1,000억 달러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순히 이게 UAE와 우리나라가 한 분야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주의 협력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UAE에서 관련 일정을 좀 이어가는데 오늘은 또 기업인을 만난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 일로 와. 네, 굉장히 도발적인 키워드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싸우자 약간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체 웬 키워드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전광훈 서부지법 난입 배후 혐의로 첫 조사를 어제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던 서부지법에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지지자들이 굉장히 난입을 하면서 이 폭력 사태까지도 벌어졌었는데 그 난입 사태의 배후가 전광훈 목사 아니냐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조사를 어제 받았는데 이미 등장부터 시끌시끌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용해 개.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걔들은요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이 서부지법 판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냐? 내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했다고. 네. 내가 무슨 뭘 선동했다 그래. 난 설교를 한 건지 설교에 감화되는 게 좀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주변에 이 다른 사람들이 뭐 내란 어쩌고 얘기하니까 막 너 일로 와 라고 얘기하고 명함 받아두세요 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한 얘기가 조현선 변호사님. 목사가 설교하는 거에 감화되는 게 이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말 그대로 목사가 설교를 해서 거기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감화를 받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감화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서부지법에 대해서 폭동행위를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광훈 목사 측에서 보수 유튜버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지점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영치금을 꾸준하게 지급했던 지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아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지금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을 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언제 뭐 설교한 거 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수상하다. 이런 어떤 보수 유튜버들, 강경한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을 좀 해준 걸로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선동이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돈 흐름 말고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했었던 발언들도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지금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송영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선동이냐 아니냐, 뭐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차라리 그거 갖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말 갖고 이걸 또 할 수가 있나요? 선동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안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의심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그 심리적 지배는 어떤 조사 행위에 대한 배경 사실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걸 기소를 해서 형사적으로 유죄를 받게 하려면은 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첫날 2시간 40분 만에 본인의 요청으로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기 때문에 또 조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치밀하게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 전광훈 씨의 태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목사인 것을 항상 내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종교성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교회 소속 특임 전도사들이 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종교인이라면 일단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부터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관련성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부터가 사실은 본인이 계속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성격을 표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크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는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 자체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다. 태도적인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을 하긴 합니다. 뭐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혐의 부인한 거 말고도 사실 조사받는 시간을 자기가 정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2시간 내로 내가 다음에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나오려고 그랬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난 조사 못 받겠다고 하면 다음에 오겠다 그러면 오는 거지. 이 조사하는 것은 주체가 조사관들이 아니고 조사받는 내가 주체예요, 주체. 네. 네, 지금 전광훈 목사 내가 몸이 안 좋아. 내가 여기 지금 목 뒤에 여기가 지금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반말을 섞어가면서 하는 게 약간 캐릭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몸이 안 좋아. 그러다가 오래 못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조사를 2시간밖에 못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고 실제 또 대략 한 2시간쯤 하고 나오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게 정말 자기가 나 몇 시간만 할 거야라고 정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초법적인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법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서로가 지킨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깨면 응분의 벌을 받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전광훈 씨는 모든 법, 뭐 사회 공동체가 한 약속으로부터 나는 그냥 위에 초법적으로 그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용서가 되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 서부지원 난입 사태에 명백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전광훈 씨가 일하고 있는 전광훈 씨가 세웠다고 하는 교회에 아까 특임 전도사라고 송 변호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특임 전도사들이 연루가 됐고 그 사람들은 이미 실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금이 지원이 됐는지 지시가 됐는지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하나의 모호한 표현 말고 명백한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 조사를 받는 것 저 자체도 저는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일요일마다 광화문 덕수궁 앞으로 쭉 이어지는 집회 현장에 가보면요. 저는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니 왜 교회의 이 종교 활동을 그 다중이 지나가야 되는 대로에서 매주 일요일에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부터 전광훈 씨와 그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은 초법적인 존재들을 자임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전광훈 씨가 지금 초법적인 존재냐? 왜 본인 하겠다는 대로 뭐 아무것도 뭐 거리낄 거 없이 본인 하겠다는 건 다 하고 있네. 약간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게 뭘 들고 있죠? 엑스레이 사진도 들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또 몸이 안 좋은 건가? 왜냐면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했었던 얘기를 보면은 그렇게 어디 아파 보이진 않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김철현 위원님 진짜 아픈 거야라는 약간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이제 수술을 몇 차례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 것인지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출두할 때 보면 파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맸거든요. 네. 저게 또 나름대로 화합을 상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색깔하고 국민의힘 색깔을 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여야가 조금 화합하는 그런 뜻이 그런 있습니까?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고 네. 저 처음에 전광훈 목사가 이 출두를 할 때 너 일로 와 할 때
저는 그게 어느 국회의원들이 또 누가 저런 막말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뭐 한심한 XX, 또 옥상으로 올라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강훈 씨부터 비롯된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따라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지금 정강훈 씨 목사가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상스럽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또 과거에 재개발 지역에 사랑의 교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알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속물주의적인 근성도 나타났지만 네.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얘기 또는 이게 국민 정서법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또 개털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개털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마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구체성을 그러니까 본인이 교사를 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교사를 했는지 가스라이팅까지 인정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생각보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앞으로 뭐 기소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뭐 예상이 듭니다. 네. 참 이게 착잡한 마음이 드는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게 너 일로 와라고 해서 이게 국회에서 또 나온 얘기인가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인가 봤더니 정강훈 목사가 한 얘기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먼저 했든 이 누구의 얘기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다. 악화는 양화를 좀 구축을 하죠. 이게 결국 야금야금 전반적인 품위를 다 갉아먹는 품위 상실의 시대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머니 손입니다. 주머니 손. 무슨 얘기인지 오늘은 사진 기사로 좀 시작을 해봅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어제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이게 대체 어떤 모습이냐. 일본과 중국의 외교부 국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분명 대등한 입장으로 만났을 텐데 두 사람이 서 있는 자세나 포즈 자체가 좀 다른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쪽은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요. 이쪽은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사실 보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사진 한 장으로는 모르죠.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약간 주먹이 날아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싶기도 한데 진짜 주먹이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 当然不打。气氛怎么样？严肃。激起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以实际行动认错纠偏，维护中日关系政治基础。 네. 지금 두 국장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여기서 통역이 막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가 이거 뭐라고 얘기하나 좀 약간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나가는 이 중국 이 국장의 얘기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았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한 장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상당히 일본이 거의 굴욕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까 보면 중국 외교부에서도 당장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거 철회하고 사과해라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일본 외무성이 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할 필요가 없다. 기존 일본의 입장은 바뀐 바가 없다. 양국은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런 입장 가운데 그 사진이 공개된 건 이건 조현산 변호사님. 사실 봤을 땐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이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약간 중국의 의도성이 있는 이 사진 배포 릴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두 명 모두 다 외교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영상, 사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해당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 외교부 국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 나오는데 네. 걸어 나오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양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압적인 분위기긴 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고압적인 모습을 상대국, 일본국 외교부 국장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그런 양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그것은 중국 내부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일본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마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각종 그런 경제적인 조치라든가 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강경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그런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른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중국 정부에서 일본으로의 그런 관광객 유입을 차단한다고 한다면 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질 GDP의 한 2% 넘게 삭감되는, 감액되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입장 선회를 할 가능성이 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양국이 뭔가 평행선을 달리는 듯 하지만 결국 꼬리 내리는 건 일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경제적으로 받는 타격이 일본이 좀 상당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아까 저희 일면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죠.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중국의 한일령, 짱구는 못 말려 등 상영,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영화 상영,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땅에서 상영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죠.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느냐. 중국의 일본 보복 조치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왔었던 거는 일본 여행 가지 마세요. 우리가 항공권 무료로 취소해 줄게요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행 안 가는 거 말고 아예 유학을 가질 마세요.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게 그제에 일본 남성 아이돌 그룹이 이 중국에서 팬미팅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아예 그냥 취소가 됐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제 나온 게 짱구는 못 말려 이것도 개봉 언제까지도 아니고 그냥 기한도 없이 무기한 연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관광객도 있고요. 그 중국에서 이 아예 영화도 못 틀게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해 보이거든요. 예, 관광만으로는 마이니치 보도에 의하면 일본 GDP의 0.3%?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해에 일본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7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 항공권 무료로 취소해주겠다 그래가지고 50만 명이 취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역시 중국스럽다. 우리 저 사드 때문에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저런 일련의 조치들이 만약에 더 가속되면요. 2012년에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일본말로 다오이다오라는 중국말로 그 섬을 둘러싼 이 일종의 영토 분쟁 때 중국이 일본산 제품 불태우고 시위대가 네. 과격한 행동하고 이런 것까지 갔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갈 수 있죠. 또 하나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썼던 전가의 보도 히토류 수출 그거 역시 중국이 일본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카드들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양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더 싸움이 격화될까. 이번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열리잖아요. 중국은 이청 총리가 갑니다. 네. 일본 총리가 이청 총리와 약식이라도 서서 잠깐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남아공에서 이 실마리가 생기냐 안 생기냐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중국이 한번 보복을 한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사드 보복 당한 적이 있었죠.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실까요?
기억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있었던 롯데마트가 완전 거의 뭐 문을 닫기 일보 직전까지 이게 우리 한국산 소주를 막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막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계속 거의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왔었죠. 오죽하면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길에 다니기가 무섭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이게 송 변호사님. 지금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 정도로 치달으면 사실 저런 상황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긴 해요. 이 갈등 남아공에서 뭔가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G20 정상회의에서 바로 봉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런 외교 노선이 사실은 국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 전쟁도 결국에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떠나서 보더라도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중간선거에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카이치 총리 체제에서 일본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외교 마찰들은 앞으로 이런 문화적인 차원의 보복을 넘어서서 정말로 경제 전반, 특히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면 일본 자국 내에서도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2000년대 들어와서 역대 2위의 지지율로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율 하락을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지금 초반에 강경한 발언들을 내놨지만 어느 정도로는 수위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 외교 당국도 일본의 그 후에 대응을 보아가면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텐데 네. 아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상호주의적인 어떤 대응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 수위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일본이 계속 뻗대고 있긴 쉽지 않을 걸이라는 취지의 공통적인 좀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지금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지금 양쪽에 있는 나라가 이 지정학적으로 양쪽에 있는 나라가 다 지금 굉장히 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 이게 우리나라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진짜 관건은 관건인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 게 중국 여행 플랫폼 업계의 이 보고에 따르면 데이터를 좀 같이 볼까요? 그제 나온 발표입니다. 지난 15일, 16일 요 이틀 동안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가 한국이 1위가 됐습니다. 항공권 결제 건수 한국이 제일 많아요. 여행 검색량 서울이 1위였다라는 거죠. 일본 가지 마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여행지로 또 급부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뭐 좋아하기도 애매한데 그렇다면 좋긴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 근데 이것만이냐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일본 독도망언에 한국을 편든 중국입니다. 일본은 사실 독도라고 안 부르죠.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편을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볼까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7일에 한 얘기예요. 이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 요 얘기가 독도 관련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같이 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인 어제 일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타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현삼 변호사님. 이게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이 주장 우리는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을 들먹이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맞습니까? 법에 뭐라고 내기에 이러는 거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발언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채의 도발도 허용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도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어의 경우에도 센카쿠, 다오이다오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그런 분쟁이 영토 분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그런 외교를 보게 되면 주변 국가의 그런 영토 분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영토 분쟁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감소가 되고 한국을 향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분히 우리나라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 관계가 다소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쯤 되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김철현 의원님. 중국과 일본의 이 갈등 상황이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아마 네. 그 뭐 문화 교류 금지라든가 저강도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행이라든가 문화 쪽에서는 우리가 반짝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또 커 보이고요. 그게 또 장기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그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대만 사태를 굉장히 그 의도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데 네. 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자위대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명분이. 하나는 북한의 핵도발이었는데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대화하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핵도발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을 상대로 한 대만 사태를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일본 자위대도 이제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배로 불리는 그 다카이치 총리를 볼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대만 사태를 좀 꺼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에이펙에서 만났던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상회담을 조금 힌트 내지 컨닝을 좀 했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승인이 떨어지니까 다카이치 총리에서 볼 때는 그럼 나는 대만 사태를 건드리면 더 큰 걸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최근 일본 여론도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일본의 어떤 특수상을 노려도 되지만 앞으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또 바뀔 것인가,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단기로 봤을 땐 반짝 특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 군사 대국화를 생각한 일본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남의 나라 중국 얘기만 되겠느냐.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부딪힐 사안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같이 주셨어요. 지켜볼 대목이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인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죠. 서영교 의원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서영교 쿠팡 특검 임명 다음 날 쿠팡 임원과 오찬을 해서 논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서영교 의원 지금 법사위 소속이죠. 법사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쿠팡 사안이 상설 특검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관련해서 이 임원과 쿠팡의 임원과 오찬을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알려졌느냐? 요 문자예요. 누구의 문자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 회의 때 받은 문자입니다. 제가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글씨를 보려고 확대를 했는데 참석자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정국 회장이고요. 서영교 의원이 있고 쿠팡 상무가 참석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언론의 취재 방향은 상설특검 임명 이틀 차고 상설특검 추천기관 중 한 곳인데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에 손가락으로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결론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부적절한 자리로 비춰질 수 있어요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윤경호 의원님 만났어요. 이게 하고서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걸 시비 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저 쿠팡 상무라는 사람은 네. 민주당의 보좌관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남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고 더군다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자리에 배석하는 그리고 주된 만남의 상대는 대한변협 회장이고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 사회에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 이게 무구자르듯이 그냥 뚝 잘라서 구분이 가능하냐. 그러나
시점이 아주 좀 애매하다. 쿠팡에 대해서 이거 뭐 짬짬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컷 상임위에서는 공격해놓고 뒤에서는 일종의 로비를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 있는데 그 하나의 단면만을 뚝 잘라놓고 그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기회에 차라리 저런 만남을 서영교 의원이 아예 뭐 자신 있게 더 공개하고 얘기를 하면 네. 나 그쪽이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 거다. 그러면 뭐 상설특검 아니라 뭘 해도 네. 법사위원이 그 정도 못하나요? 얼마든지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죠. 그걸 감추고 오히려 그 감춤으로써 거기서 뭔가 뭐 다른 거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지. 만남 자체는 저는 뭐 시비 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만난 사람 자체가 쿠팡 상무라고 하지만 보니까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던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이 쿠팡 상무 이모 씨입니다. 쿠팡 임원을 지내다가 최근 퇴직해서 한 2주 전쯤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그래요. 근데 전 상무가 아니라 퇴직 의사를 밝혔다라고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쿠팡 상무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오찬에는 겸임해온 대한변협 정무이사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라는 얘기로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이게 트집잡을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고 같은 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서영교 의원이 저게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기사에 적혀 있는데요. 네. 서영교 의원이 그러면은 같은 당 김병기 의원에게 항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네. 삼선 의원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운영위 회의장에서 저런 문자를 보면은 언론에 찍힐 줄 몰랐을까요? 저 문자를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이모 쿠팡 상무라고 하는 분이요, 그냥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것이 아니고 김병기 의원실 보좌관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추론입니다만 김병기 의원은 저런 문자를 보는 것을 오히려 언론 앞에서 공개함으로써 저런 모임은 나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나는 저런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거나 혹은 어떤 의견을 들을 의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애둘러 표명하기 위해서 저 문자를 봤다고 추론이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권성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리따봉 문자를 보는 장면이 찍혔을 때 그것이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신임받는 듯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김병기 의원도 상당히 노련하게 저런 문자를 봤다고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서영교 의원은 저 자리에 동석한 것이 내가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악의적인 공작이다라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같은 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에게 항의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찍히는지 모르고 문자를 확인했겠느냐. 굳이 보고 자체에 부적절이라 나와 있는 이것까지 다 보이게끔 사진에 찍혔다는 건 나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으니까 알고 노출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기 의원이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과의 그런 관련성이 일단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괜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의도하지 않고 공개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이번 만남의 자리에서 아마 저는 해당 임원이 쿠팡 상무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만남의 자리는 대한변협과 법사위원 간의 그런 만남이었을 것이고요. 보통 일상적으로 그런 만남의 자리, 오찬 자리가 있곤 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해당 임원의 경우에도 쿠팡 상무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변협에서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서영교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한변협의 이사로만 알고 있었지 쿠팡 상무 출신이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서영교 의원이 해당 이 보도가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느냐 같이 볼까요? 악의적인 공작이다. 사실 대한변협은 담당 내 직능단체다. 직능단체인 대한변협과 만난 거다. 쿠팡 관계자와 만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만난 시점이 왜 지금이냐라는 걸 갖고 사실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요 사안에 대해서
실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래서 어떤 뭔가 다른 이 얘기로 또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상설특검이 어떻게 또 수사를 해가고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자그마한 일 갖고 장애인 혐오를 감싸는 국힘이다라는 게 한겨레의 기사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김혜진은 저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례 한번 받았으면 포기를 해야지. 뭔데 지가 2번을 받습니까? 받았으면, 그리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지.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당대표께서 엄중한 경고 조치를 취했고요.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모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박민영 대변인과 통화를 했고 대표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김출현 위원님. 자그마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좋게 얘기를 하면 네. 본인의 어떤 동병상련이 좀 있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과거에 보면 본인도 당직자 정강이를 걷어차가지고 사과가 탈당한 적도 있고, 또 정청래 원내 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어떤 노상원 수첩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불교의 계기 될 수도 있다 했을 때,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 또 설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설화를 겪어본 당사자로서 느끼는 네. 동병상련이 아닐까. 물론 저는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김혜지 의원에 대한 부분보다 김혜지 의원이 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미우니까 아마 김혜지 의원에 대한 그런 것들 미움이 드러났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비례대표를 2번이나 당의 은혜를 입어서 받은 사람이 사사건건 당론에 반대하는 어떤 한동훈 전 대표의 편을 드는 걸 이렇게 가시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장애 기득권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건 차별이 되고 혐오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면,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어른으로서 네. 당의 어떤 뭐 굉장히 고위 당직자로서 저런 부분도 혼내고 잘못했던 걸 반성하게 시키는 게 맞는데, 본인이 조금 동병상련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당내에 어떤 비판이 없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지금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내가 한교안이다 그러면 네. 그 부분에서 당내 비판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동안 입 바른 소리 잘했던 김재섭 의원이나 김영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적어도 좀 초선의 우리 소장파들이 이런 부분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망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조그만 일이라든가 박민영 대변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쓴소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공천권을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다 보니 당내 인사들이 전부 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눈치를 보고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심각한 국민님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사실 보통 이 내부에 어떤 이런 잘못된 뭐 구설이나 설화가 있을 경우에 내부의 이 쓴소리, 아까 뭐 입 바른 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의 쓴소리로 이게 오히려 수습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자그마한 일이라는 말로 오히려 기름을 부은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